조선 후기 장씨와 보부상이 전국을 오가며 물건을 옮기던 시절 쌀과 무명, 소금과 비단값이 고을마다 크게 달라 어떤 고을은 곡간이 남아돌고 또 어떤 고을은 굶주림에 떠는 날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경상도 어느 마을에 10년째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구.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아들 대체 뭐 하는 거야? 10번을 낙방했다면서. 이젠 포기할 때도 됐지. 덕구 아버지 석보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이야기에는 발걸음을 재촉해 자리를 벗어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도 석보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놓고 갔죠. 덕구야, 밥 먹어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삐걱 소리와 함께 그릇이 안으로 들어갔죠. 밤이 깊어가면 석보는 덕구 방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문 가까이 귀를 붙이고 아내 소리에 집중했어요. 숨소리라도 들리면 마음이 놓였어요. 가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석보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죠. 그래도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방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동이 트면 일어났어요. 아침이 되면 어제 놓아둔 밥그릇이 문틈으로 쑥 나와 있었습니다. 석보는 그 빈 그릇을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는 있구나. 그 안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무게가 가슴을 눌렀어요. 마을에는 덕구와 같은 또래 청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들 만석이. 이 친구는 18배 과거 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랐어요. 한양에서 일하다 고향 내려올 때마다 비단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덕구 녀석 방에만 있다면서요? 만석이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석보는 표정이 드러날까봐 고개를 숙인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 친구가 어찌 저리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양에 자리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뱉어내는 내용과 달리 만석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말은 가벼웠어요. 이리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덕구가 방구석에만 있는 동안 이제 정삼품의 만석이기에 석보는 급히 허리를 숙여 보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석보는 또다시 덕구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껏 힘이 들어간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낙방을 한 뒤로 더 이상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덕구의 방입니다.
10번이 뭐라고 사내가 낙담을 해서 뜻을 접는단 말이냐. 그 모습에 여러 번 화를 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낙방하고 돌아온 다음 해 이웃마을에서 들은 소식은 석보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기 윗마을 김신의 아들이 서신 한 장 남겨놓고 목숨을 끊었다더구만. 올해도 낙방했다던. 즉, 김씨가 좀 기대를 했어야 말이지. 이번에는 무조건 급제할 거라고. 그렇다고 그리 목숨을 버리면 쓰나. 그 소식을 듣던 당시 심정이 아직도 뚜렷하게 석보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냉기로 차갑게 식어버리던 순간을요. 집으로 달려와 아들 방 앞에 도착해서 무사히 살아있음에 수없이 감사합니다를 삼켰습니다. 그 뒤로 석보는 다신 덕구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여 실수로 나온 말이 아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어 일이라도 낼까 봐서요. 그저 아침이 오면 또다시 밥상을 차렸어요. 여기 밥 놔뒀으니 식기 전에 들거라. 이제 석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 한 끼라도 챙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죠. 친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는 한마디씩 했거든요. 석보 형님,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셔야죠. 30 넘은 사내가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동네 망신이 아닙니까? 석보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어 찻잔을 강하게 탁 내려놓았죠. 됐네. 그저 무사한 거면 된 게야. 그러니 더는 아무 말도 말게. 애써 강한 모습을 보이고 돌아서 집에 돌아온 석보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아들 방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딸깍딸깍 주판 소리였어요. 언젠가부터 방에서 책 읽는 소리 대신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밖에 쌓아둔 책 위에는 먼지가 잔뜩 내려앉아 있고 주기적으로 서신이 잔뜩 오는가 하면 사실 석보도 궁금한 거 천지였지만 차마 저 문을 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서신을 전해주러 오는 보부상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통 오던 편지가 오늘만 해도 보부상이 2번이나 다녀갔습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부상이 서신을 꺼내 방문 앞에 내려놓자 덕구 손이 나와 빠르게 편지를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여인과 연서를 주고받나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몰래 뜯어본 서신에는 알 수 없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당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서신을 들고 사라지는 덕구의 손을 보며 석보는 그저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다음 해 여름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곳간이 텅 비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관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군의 마을에, 정확히는 덕군의 집으로 갑자기 쌀수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20대가 넘는 수레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배고픔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기에 모든 시선이 덕구집을 향했습니다. 관아 현감까지 찾아와서 수레를 확인하고 갔어요. 수레가 도착하던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덕구 방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던 석보는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쌀 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 거냐? 덕구 내가 한 것이더냐?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석보는 그간 눌러왔던 말들을 토해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석보는 그 뒤로 덕구의 부탁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보, 이게 어찌 된 게야? 어디서 이 많은 쌀을? 며칠 동안 젖이 안 나와 쫄쫄 굶겼는데 이제 뭐라도 먹일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쌀을 나눠주자 모두가 감사와 더불어 의문을 드러냈지만 석보는 그저 웃으며 쌀을 나눠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수레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와 고구마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깔리던 마을에 생기가 다시 싹을 틔웠어요. 석본의 친인척이 크게 상단을 한다는구만. 에이, 그게 아니라 석보 아버님 시절에 크게 은혜를 입은 양반가에서 보내주는 거라던데. 마을엔 온갖 덕군의 집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헛된 이야기들만 키워가던 그때 한양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경상도로 온다는 거였죠. 전하께서 친히 백성들을 살피러 나오신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임금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현감이 떨며 맞이했습니다. 소인 경상도 현감 밖 아무개 옵니다. 임금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백성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이 고을은 굶는 사람이 없다던데 사실인가? 예, 전하. 보름 전부터 쌀과 곡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것인가? 현감이 고개를 더 바짝 바닥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소인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짐이 이곳에 오기 전 전라도를 먼저 들렀다. 전라도도 마찬가지더군.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미 구황작물로 백성들 배를 채우고 있더군. 임금이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으며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 무엇이옵니까? 짐이 가는 곳마다 한 이름이 들리더군. 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함경도에서도 심지어 한양 상인들 입에서도 임금이 멈춰 섰어요. 덕구.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아는가? 예. 이 마을에 덕구라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장서거라. 전하 소인이 데려오겠사옵니다. 내 친히 가서 물어봐야 할 말이 있으니 토달지 말고 어서 앞장서거라. 어명이다. 현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어귀에서 덕군의 집까지 임금님의 긴 행차가 이어졌습니다. 여봐라. 어서 문 열고 전하를 배알아라. 현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놀란 석보가 맨발로 뛰쳐나와 엎드렸습니다. 이어 석보가 놀라 안절부절한 눈길로 덕구의 방을 바라봤어요. 끼익. 힘겨운 낡은 경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 없었고 헐렁한 소매와 바지가 그의 야윈 몸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눈빛만은 어울리지 않게 깊고 차분했어요. 어허, 얼른 와서 엎드리지 못할까. 덕구의 모습에 노기를 드러내던 현감의 말을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아 세웠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다가오는 덕구를 기다렸다가 예를 갖추려는 걸 멈추게 했어요. 자네가 덕구인가? 예, 전하. 짐이 물어볼 게 많소. 경상도와 전라도에 쌀과 곡식을 보낸 것이 경이오? 덕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 전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현감도 놀라서 덕구를 쳐다봤어요. 경은 어찌 그런 일을 했소? 소인이 10년간 준비한 일입니다. 10년을? 덕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매번 낙방을 할 때마다 아버지 볼 낯이 없어 일부러 먼 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들린 마을의 사정이 어느 순간부터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덕구는 오랜 세월 단절된 공간에 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시험 때마다 사귄 벗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각 고을의 물건과 풍년과 흉년,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5호.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덕구를 향한 임금의 입가가 은은한 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을에 무엇이 남고 어느 고을에 무엇이 넘치는지, 또 어느 길로 가면 도적을 피하고 어느 시기에 팔면 값을 가장 잘 받는지를 모두 정리했사옵니다. 임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그 길을 연결했습니다. 길을? 예. 전주 쌀을 한양에 바로 팔면 10량이 남습니다. 하지만 경주에 들러 무명으로 바꾸고 그 무명을 한양에 팔면
20냥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 그 값으로 함경도 명주를 사서 전라도에 팔면 30냥이 되고요. 그렇게 물건을 돌리고 돌리면 마침내 가장 많은 이문이 남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덕구가 임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인은 그 방법으로 전국에 흩어진 장사치들을 연결했습니다. 쌀이 필요한 곳에 쌀을, 무명이 필요한 곳에 무명을, 굶주린 곳에 구황작물을 보냈습니다. 경이 혼자서 그 모든 걸 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진 친구들과 보부상들이 도와줬습니다. 소인은 모아온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담아 단지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단지 편지라 임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눈빛이 천천히 깊어졌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방을 보고 싶소. 너무 누추한지라.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정리를. 되었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 임금은 빠르게 덕구가 나왔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임금님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 뒤로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임금은 3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 이 온통 종이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온 나라 고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고을마다 물건 이름과 가격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무명 한 필 한양 300냥, 경주 250냥, 전주 200냥, 쌀 한 섬 전주 100냥, 개성 90냥, 함경도 80냥, 명주 한 필 함경도 500냥, 한양 700냥, 전라도 600냥.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8도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각 고을을 연결하는 선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검은 선. 전주에서 경주로 다시 한양으로. 쌀은 무명으로 이문 20냥. 함경도에서 전라도에 이어 개성까지. 명주를 팔아 소금으로 이문 30냥. 빽빽한 선 하나, 글자 하나까지 의미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어 구석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편지 묶음을 발견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중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형, 우리 고을에 올해 풍년이 들었네. 쌀이 남아도는데 팔 곳이 없어. 값이 떨어지고 있어.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덕구야, 충청도는 올해 흉년이야. 쌀값이 3배로 뛰었어. 백성들이 굶고 있네. 또 다른 편지. 내가 알려준 길로 갔더니 정말 도적을 안 만났어. 덕분에 이문이 2배로 늘었네. 고맙다, 친구야. 편지마다 전국 소식이 담겨 있었죠. 임금은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벽과 천장을 둘러본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경이 혼자 한 일이요? 예, 전하. 10년간 이 좁은 방에서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은 과거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었소. 나라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구려. 덕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덕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경이야 말로 진정한 인재여. 나라를 구원할 인재여. 황송하옵니다. 짐이 경을 호조판서로 임명하겠소.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이 만든 이 10년으로 더는 굶주림에 떠난 자식을 가슴에 묻고 홀로 남는 백성이 없게 하시오. 덕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덕구, 명을 받들겠습니다. 임금이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임금은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문 옆에 엎드려 있던 석보를 향해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의 아드님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요. 석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임금이 떠나고 나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아무도 덕군의 집을 쳐다보지 못했죠. 만석이만이 넋놓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에만 처박혀 있던 놈이,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놈이 이제 자기보다 훨씬 높은 품계를 받았습니다. 호조판서,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 만석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덕구와 석보는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방 안에 있었죠. 석보는 벽에 붙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아들이 이 방에서 뭘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소자가 그간 죄송했습니다. 석보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다, 덕구야.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석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석보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석보는 대문 앞에서 아들을 배웅했어요. 잘 다녀오너라. 예, 아버지. 덕구가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걸음을 옮기려는데 석보가 불렀어요. 덕구야. 예. 고맙구나. 고마워. 석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덕구는 조용히 다가와 석보를 끌어안았습니다. 석보는 덕구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 넘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컴컴해질 무렵 적막함이 감싸는
아들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낙방의 시간 10년, 침묵의 시간 10년, 그 긴 시간을 가두고 있던 방이었습니다. 암흑이라 여겼던 시간이 아들 덕구에겐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죠. 어디서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늘. 아들아 고맙다. 석보의 거친 손이 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위로가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낭자의 이야기 진앙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